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하고도 몇 살 더 먹은 한 집안의 가장이며 직장 남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회사를 6개월간만 쉬겠다 하고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집에서 상념에 한없이 잠겨보는 중입니다.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이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겹쳐서 폭발일보 직전에 이르렀을 때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잠깐 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다들 난색을 표하더군요. 우울증이 다 뭐냐면서, 세상에 그런 병도 있냐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딸린 식구들 건사할 생각이나 하란 거였지요. 저는 상사에게 현재 저의 심정을 설명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얼마쯤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언제까지 이렇게 저 자신을 허비해야 하나 싶어서 한동안 많이 힘이 들었고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 치유하지도 못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저는 여자친구와 등산을 갔다가 여자친구가 실족사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제 눈앞에서 암벽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후로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는 1년을 집에서만 보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교수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며 안부를 물어오셨고 가족들이 수시로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방 뒷문을 통해서 나가면 조그맣게 자리한 공간에서 약간의 햇빛을 쬐었고 마당 화초에 물을 줄 요량으로 그저 남겨두고 있던 마당에 딸린 오래된 샤워실과 화장실에서 목욕과 용변을 해결했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마당 뒤편 제가 자주 드나드는 통로 한쪽에다 끼니마다 도시락을 싸와서는 놓고 갔습니다. 그곳에다 저의 식사거리를 때 맞춰서 갖다 놓아주었고 저는 하여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못 이겨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며 그 1년을 보냈습니다. 유일한 바깥 외출은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때때로 죽은 여자친구의 환영에 시달리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이 흐른 후에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약속이나 한 것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제가 마음 아파할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모두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제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려가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고마웠고 어떡건 살면서 갚아나가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은 여자친구의 집에도 한번 들러봐야지 않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녀의 여동생이 제가 학교에 돌아온 걸 알고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잠깐 얼굴을 보자 하고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죽은 후에 정리한 유품 중에서 제게 주면 좋을 것 같은 것을 가져왔다면서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과 우리가 함께 놀러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 가득 들어찬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꼭 참고 그 곁에 작은 상자에 담긴 일기장도 열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되면 선물하려고 매일매일 제게 보내는 손편지를 그 일기장 안에다 열심히 쓰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녀가 적어내려간 우리들의 자잘한 일상들이 그 안에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하고 스쳐 지나 보냈던 그저 평범했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세밀하고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입학한 이후로 학과 안에서는 다들 우리를 커플로 엮어서 생각했기에 저도 그녀가 저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 버린 채 그녀는 사라졌고 1000일 기념으로 제게 주려던 편지가 빼곡히 담긴 일기장과 앨범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서서 먼저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동생은
자신의 언니를 왜 그 산으로 데려갔냐고 울부짖으며 저를 힐난하고 때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그들도 지쳐가고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아픔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시간은 여전히 흘러갔고 저는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서서히 사회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몇 달 전에 적당한 자리에 직장을 구했고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던 중에 가족들이 이젠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니 하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은 저로 인해 아픔을 겪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사로 두 말 없이 적당한 여자와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여자친구를 잃은 이야기를 들은 저의 아내는 자신의 상처인 양 아무 말 없이 저를 위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착한 아내로 10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여자친구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제게는 현실에서 거느려야 할 식솔들이 더 중요했으며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자꾸 분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일은 자꾸 바빠졌고 저는 직장 일에 어느 정도 단련된 중간급 사원이 되어 있었으며 다들 제게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달라고 무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회사만을 오가며 몇 년을 보내느라 아무런 만남이나 모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집으로 가져와서 마무리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떨 땐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방 안에만 갇혀서 여자친구의 사고사를 저의 탓인 듯 자책하던 1년의 시간이 불현듯이 겹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와 달라진 것이라면 저는 조금 더 나이를 먹었고 현실적인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일 뿐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한 채 그저 현재에 매달려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도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에 1년 동안 방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저는 뒤돌릴 수 없는 현실을 되돌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이미 모든 것이 전부 소진되어서 빈 껍데기만 남은 채로 어기적거리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어렵게 6개월을 휴직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조금 아프시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말로 단속을 시켜놓았고 저는 서재방에서 6개월을 꼬박 보내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밤이 되면 집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외로움을 간만에 만끽하며 지냈고 아이들은 제가 위험세균 보균자인 줄로 알고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학교가 파하면 밖에서 놀거나 공부하느라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 자신만 오롯이 느낀 시간들이었고 저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문득 대학 시절에 방 안에서 울던 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친구를 잃었던 슬픔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40이 넘은 제가 캄캄한 현실의 터널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과 그대로 겹쳐진다는 사실도 무섭게 다가왔습니다.